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사 연구자 문미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8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북한의 정치 세력 중에 하나인 연안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재 북한에는 연안파라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 본격화된 숙청으로 연안파가 북한 역사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 현재의 북한에서는 연안파의 후예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치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연안파를 강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연안파의 북한에서의 활동이 그들의 이전 시기 경험인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 경험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연안파이기 때문에 이 연안파에 대한 얘기로 8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강의는 1950년대에 숙청되기 전까지 북한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던 연안파의 기원으로서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 이 두 단체들이 어떻게 결성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좀 살펴보고요. 북한 국가 건설에 미친 연안파의 영향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북한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북한을 연구해온 역사학자들은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2, 3년 전이네요. 2018년과 2019년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을 연달아서 목도를 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회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실이 맺어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우리가 목격했던 장면들은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적 장면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냉전이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한국은 식민지배, 분단, 전쟁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죠. 분단이 만든 여러 제약들은 남한, 북한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보편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대결로 인한 피로감과 그로 인한 희생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분단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과거를 역사적으로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그들이 걸어온 길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은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북한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남북한은 동일한 식민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 살고 있지만 남북한이 겪었던 식민지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은 동일한 경험이었습니다. 더욱이 북한 지도부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경험을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남북한이 이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가? 특히 북한에서 잊혀져간 독립운동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이 강의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의 활동, 연합파의 활동을 함께 다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북한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해왔을까요? 북한사 연구의 역사도 이제 짧지 않습니다. 북한사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략 1980년대 초반까지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북한사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반공적인 북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용 연구들이 생산된 시기이죠. 그 결과 김일성 가짜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김일성과 북한 지도자로 부상한 김일성은 다른 인물이다 라는 김일성 가짜설, 이런 학문적인 엄밀성을 결여한 채로 유포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만 인식하면서 김일성은 스탈린의 하수인이다, 북한 체제는 소련의 소비에트 체제를 그대로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연구들이 확산되기도 한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라는 학술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 북한사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엄밀한 학문성보다는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차원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에 종속된 남한과는 다르다,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도 소수지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국제정세, 그러니까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왜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북한사 연구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에 양극단, 그러니까 김일성 가짜설로 대표되는 반복적인 인식, 그리고 사회주의 지상 낙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인식의 이념적 편향에서 좀 벗어나서 학술적인 북한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연구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 그리고 주제로는 정치사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연구로 소련의 영향력 속에서 북한 정치 세력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북한 체제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소련, 미국, 좌익, 우익의 상호작용 속에서 남과 북의 분단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서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북한사 연구의 주제와 시기가 확장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료들을 좀 이용하게 됐고요. 정치사 중심, 그리고 6.25 전쟁 이전에 편중되어 있던 북한사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시도된 시기입니다. 그 결과 정치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사, 도시사, 일상사, 여성사, 의학사, 그다음에 북중관계나 북소관계 같은 외교사로 연구의 시야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방 직후 북한의 일반 대중들의 기록들이 발굴이 돼서 좀 불가능할 것 같았던 1940년대 북한 대중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무슨 자료를 주로 볼까요? 역사학의 기본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사 연구의 첫 번째 기본 자료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동신문, 북한의 고유명사로 하면 노동신문이죠. 노동신문과 근로자로 대표되는 신문과 잡지입니다. 노동신문, 근로자 모두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입니다. 이런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세분화된 전문 잡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경제건설, 경제연구 이런 자료들이 있고, 교육을 주로 다루는 인민교육과 같은 자료들, 그다음에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농촌여성, 조선여성 이런 전문화된 잡지들도 상당수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 잡지들 덕분에 방금 말씀드린 북한사 연구의 주제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죠. 당대회 회의록들이나 당의 각종 기밀 문건, 그다음에 법령집,
김일성의 연설을 담은 김일성 저작집 같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과 관계를 맺었던 소련의 문서들, 중국의 문서들, 이런 해외 문서들도 있고요. 또 간첩으로 난파되었다가 체포된 사람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남긴 증언집도 북한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 관련 자료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양이 많지가 않고요. 이 자료들도 북한자료센터라는 특수한 곳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북한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공식 간행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면의 상황을 알기가 어렵죠.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설이나 신화에 가까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 연구자들이 가장 가져야 하는 자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세는 비판적으로 자료에 접근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식의 사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읽다 보면 미세하게 강조점이 변화한다거나 뉘앙스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이런 시계열적 교차 분석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사 이해의 필요성과 연구의 궤적을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의 독립운동과 북한 국가건설 과정에서 연안파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안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해방 직후 북한에 출현했던 다양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설명할 때 이 정치 세력, 그러니까 파벌을 변수로 두고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것은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이때 파벌의 구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운동, 독립운동의 경력이나 출신 배경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에서 나타난 지역적 분산성이 북한 정치, 북한의 현실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만주파, 연안파, 소련파와 같은 지역 이름이 붙은 파벌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북한의 다양한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절대적인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세력은 무슨 파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좀 느슨한 형태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단 한 명의 확실한 지도자가 없는 그룹들은 무슨 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는 김일성을 구심점으로 해서 확실히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주파 또는 빨치산파로 부르고, 이와 달리 그다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연안파나 소련파는 소련계, 연안계로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분류가 있긴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파와 계까지는 분류하지 않고 편의상 모두 파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권력자들의 모태라고 할 수 있죠. 만주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우리에게는 만주로 더 익숙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항일 빨치산 투쟁을 전개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주파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결속력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칭할 때 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라고 표현을 했고, 김일성 스스로도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써서 자신들을 지칭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만주파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그래서 본인들이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북한의 탄생과 통치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강의의 주제인 연안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안파는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연안파는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등장한 정치 세력 중에 가장 구성원도 많고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또 구성원 대부분이 중국의 중앙육군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처럼 중국의 고급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한 적이 있는 지식인들이었고요. 중국 공산당 당원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과 이론, 자신이 중국에서 배웠던 이론들과 경험했던 일들을 북한의 현실에 맞추어서 변용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안파는 이런 막강한 배경 속에서 북한의 당, 그다음에 정권기관, 행정기구를 정권기관이라고 하고요. 군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 북한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정체성이 다른 인물과 단체들이 연합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파와 같은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가 태생적으로 없었던 것이죠. 북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소수가 입국하거나 아니면 무장을 해제당한 채로 들어오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강력한 결속력이나 확고한 지도자를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연안파를 연안계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약한 결속력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는 숙청으로 북한 역사에서 연안파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인물로는 한글 학자로도 유명한 김두봉이 있고요. 북한의 뛰어난 이론가이자 역사가이기도 했던 최창익,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 경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군인으로 불렸던 무정,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박일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련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련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 북한에 파견된 소련 국적의 한인들입니다. 북한의 다양한 정치 세력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 시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련파의 또 다른 특징은 소련 국적의 한인이라는 동질성 말고는 하나의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 들어와 있던 소련군을 보조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당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소련에서 당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를 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련파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소련 국적과 소련 공산당 당적을 유지하면서 소련의 대북한 정책을 매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1952년경 숙청된 허가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6.25 전쟁 당시에 휴전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 대표였던 남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남로당파라고도 불리는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38선 이남을 세력 기반으로 삼고 있는 남로당, 풀어서 말하면 남조선 노동당 출신입니다. 남로파는 만주파 못지않게 만주파가 김일성을 확고한 지도자로 섬기면서 충성했던 것 못지않게 박헌영을 자신들의 구심점으로 해서 박헌영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진 이후에 북한에 들어와서도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금강정치학원이라는 군사 교육기관이 있었는데요. 이 교육기관은 남로당파의 군사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남로당파들은 수천 명의 남한 출신자들을 모아놓고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외에 또 다른 지도자가 있고 또 다른 김일성 말고 또 다른 군사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록파는 김일성과 만주파의 견제를 많이 받는 집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여러 계파 중에 가장 먼저 집단적으로 숙청이 됩니다. 한국전쟁이 정전된,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라고 할 수 있는 1953년 7월 30일에 박헌영을 제외한 남록파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미국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체포가 되고, 박헌영도 1955년 12월에 미국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국내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세력은 지지 성향과 활동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갑산파라는 파벌입니다. 갑산파는 1930년대 함경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적색 농민조합 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936년 2월에 만주에서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던 김일성 부대와 연결이 됩니다. 함경남도 갑산에서 조국광복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국광복회 회장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독립운동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937년의 보천보 전투인데요. 이 보천보 전투에서 갑산파 인물들이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김일성 부대에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보천보 전투 이후에 논란 일제는 보천보 전투에 가담한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체포로 갑산파 대부분은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갑산파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금철이라는 인물도 이때 체포되어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8.15 해방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를 나온 박금철은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북한행을 결심합니다. 자신들의 식민지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김일성과 연계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김일성이 북한 지도자가 된다면 자신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갑산파는 1950년대 김일성 단일 지도체제 확립에 기여하면서 1960년대부터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의 후계 구도 김정일의 등장이죠. 김정일의 등장으로 1967년에 불시에 숙청이 되게 됩니다. 김정일이 바로 이 갑산파의 숙청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산파마저 숙청된 북한에서는 이제 만주파 이외의 정치 세력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향한 개인 숭배가 더더욱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 정치 세력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체성이 생겨나고 정치 세력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연안파입니다. 제가 이 연안파로 강의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연안파가 식민지 시기에 어떻게 정치 세력화되고 발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안파가 정치 세력화되는 첫 번째 계기인 조선의용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10일 중국 무한, 중국 발음으로는 우한이죠. 우한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입니다. 조선의용대가 결성된 배경에는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은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서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내에서는 단결해서 일본에 대항하자는 기운이 전국을 휩쓸었고, 그 이전까지 대립하고 있었던, 서로 적대적 관계였던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조선인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죠. 이들은 한중 민족 간의 전면적인 합작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한중 합작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조선의용대였던 것입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김원봉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에게 조선인들이 항일전쟁에 참여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장개석, 장제스죠. 장제스와 이 문제를 놓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김원봉은 1920년대부터 장개석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김원봉은 1919년 창설된 의열단의 단장으로도 유명하죠. 의열단은 일본 고관 암살과 관공서 폭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꾀했던 의열단이었지만, 김원봉은 이 의열단의 개별적인 암살과 파괴 활동에 좀 한계를 느끼면서 군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 순원이 설립한 최초의 현대식 군사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 1926년에 입학을 합니다. 황포군관학교 4기생으로 입교해서 졸업한 김원봉은 졸업 후에 곧바로 황포군관학교 교관으로서 활동하고, 장개석의 북벌에 참여하는 등 중국 국민당의 주요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후 김원봉은 1931년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라는 이름의 조선인 군사 양성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도 장개석은 학교 설립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3,000원의 활동 자금과 훈련에 필요한 무기, 탄약까지 지원을 합니다. 김원봉은 황포군관학교의 커리큘럼을 도입을 해서 조선인 무장부대 양성을 시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양성된 많은 독립군들이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이렇게 장개석과의 인연을 이어오던 김원봉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중국 국민당 세력과 협상을 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용대 창립 당시 대원은 97명 정도였고요. 창립 대회장에는 아리랑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의열단의 후신이라는 점입니다. 의열단을 만들었던 약산 김원봉, 석정 윤세주 같은 인물들이 만든 조선인 독립무장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독립운동가들이 10수년 후에 다시 조선의용대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조선의용대가 한중연대의 구체적인 결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을 도와서 중일전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부대였지만, 무엇보다 조선 독립을 위한 부대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부대가 조선의용대였던 것입니다. 그 조선의용대의 국제주의적인 성격은 조선의용대가 지휘계통상으로는 장개석이 위원장인 중국 군사위원회의 산하부대였지만, 조선민족의 항일단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대우였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이 조선의용대의 세 번째 성격입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결성 과정은 복잡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던 4개의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합쳐져서 항일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범 직후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조선민족전선연맹 지도자들을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조선의용대가 중국 공산당의 지역인 화북으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철저하게 관철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군사 조직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설 당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던 조선의용대는 국민당 중에서도 남의사 계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남의사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이자 장개석의 직계들이 결성한 중국 국민당의 첩보기구였습니다. 김원봉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이사와 협조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중국 국민당은 그러한 김원봉을 대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조선의용대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이 조선의용대가 전투부대가 아니라 정치선전부대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주로 후방에 주둔하면서 일본군의 상황을 탐지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군에 대한 선전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포로가 된 일본군을 취조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어, 일본어 두 언어에 모두 능통했고 중국어에도 능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선전전, 그다음에 일본군 포로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적합한 인재였습니다. 무장 선전부대로서
가지는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의용대의 결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최초로 인정한 중국 내의 조선인 정규 군사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인정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는 국제적인 정규전인 중일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독자적인 부대 단위로 훈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의용대는 어떤 활동들을 펼쳤을까요? 첫 번째는 선전부대답게 항일 집회를 개최하고 이곳에서 문화공연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중국에 살고 있던 조선인 그리고 중국 민중들에게까지 조선인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한 것이죠. 조선의용대는 집회를 열어서 조선인들이 식민지배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독립하고 싶어 하는지를 선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서 중국인들을 위로하는 활동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연극을 올리면 그 연극에는 중국인 배우가 참여하거나 잠시 뒤에 말씀드릴 조선의용대의 기관지에 중국의 화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일 집회와 문화 공연을 통해서 조선의용대는 문화적 역량을 쌓는 한편으로 중국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창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창만은 방금 말씀드린 항일 집회와 문화 공연을 총괄하는 조선의용대 선전대 대장이었습니다. 김창만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초대 선전 선동 부장을 맡습니다. 조선의용대의 두 번째 활동은 기관지인 조선의용대 통신을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이 조선의용대 통신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선전하고 중국과 한국이 올바르게 연합해서 일제에 대항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의용대 활동을 격려하는 중국인들의 글도 많이 실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격려를 표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들을 조선의용대 통신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용대는 조선인 포로를 흡수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징병과 학도병 모집으로 일본군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한 조선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면 이들을 흡수해서 교육함으로써 자신의 대우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군을 취조해서 군사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임무였고요.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대부분 일본어에 능숙하고 일본 사정에도 정통했기 때문에 중국인들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인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한중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문화적 역량 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세력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있던 조선의용대는 1940년대 말부터 그 이듬해까지 중국 화북,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용대의 화북 이동과 재편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오늘은 조선의용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계기인 조선의용대의 화북 이동 그리고 조선의용군으로의 재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해서 해방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 이동과 성격 변화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1940년대 말부터 1941년 여름에 걸쳐서 중국 공산당 지역인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동북 노선입니다. 조선의용대가 결성돼서 활동을 했던 중국 관내 지방은 조선인 일반 민중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용대의 지도자들은 조선인 일반 민중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만주로 이동해서 이들과 함께 이들에 의거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 지역에는 200만 명 가까이가 되는 조선인 민중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용대 지도부들은 이 200만에 가까운 조선인 민중과 또 만주에 있던 조선인 항일부대와 함께 독립운동을 거족적으로 전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주로 이동하기 전에 일단 그곳과 가까운 화북지구로 거점을 옮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국민당의 우경화와 국공합작의 파탄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주로 좌익 청년들로 구성이 되었고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국공합작, 중국에서의 국공합작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때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국민당은 점차 우경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하는 반공화 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선의용대 입지는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 국민당의 지원으로 1940년 9월에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자 조선의용대는 광복군과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1년에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조선의용대 주력은 국공합작이 깨진다면 조선의용대의 존립도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중국 공산당식으로의 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시 조선의용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지역으로 넘어온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최창익,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여러 차례 이름이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요. 조선의용대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최창익이 이미 1939년에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인들과 화북조선청년연합회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이 조직의 회장은 오랜 기간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무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조선의용대의 북상, 화북으로 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1941년 여름에 조선의용대 주력 80여 명이 중국 공산당 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죠. 이것이 7월 7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에 함께하지 않은 김원봉과 그 휘하의 군인들은 1942년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 제1지대가 되고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화북으로의 이동을 완료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제부터 무정이 회장이었던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군대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래 중국 국민당의 지위를 받던 조선의용대에서 국민당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그 공백을 중국 공산당과 그들의 부대인 팔로군이 메우게 되었습니다. 팔로군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전술적인 지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북지대에 미치는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조선의용대 주력의 북상으로 조선청년연합회, 화북조선청년연합회죠. 이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선청년연합회는 1942년 7월에 개편을 위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조선독립동맹으로 개칭이 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한 글자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중국 국민당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휘하에 조선의용군으로의 재편성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조선의용군의 주요 활동은 무장선전활동, 간부양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무장선전활동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조선의용대가 창설된 직후부터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항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활동이었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 모두 능통했던 화북지대 대원들은 이 같은 선전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간부 양성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화북으로 이동해 온 이후에 본격화된 활동입니다. 조선의용군은 간부 훈련반을 개설하고 대원들에게 군사 이론과 정치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경험과 그들의 정세인식, 팔로군의 사업 방식, 부대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이 조선의용군 내부로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의용군은 화북지대로 이동한 이후에 중국 국민당 지구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군과의 전투도 치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41년 12월에 있었던 호가장 전투와 이듬해 1942년 5월에 있었던 반소탕전입니다. 이 호가장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라
선전 활동을 하다가 기습한 일본군에 맞선 그런 전투였고요. 이 전투에서 조선의용대 대원 4명이 사망을 합니다. 반소탕전은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을 포위한 일본군에 맞서서 팔로군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의용군의 핵심 지도자이자 김원봉의 절친이었던 윤세주가 전사를 합니다. 이러한 전투들은 조선인의 항일 의지를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민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각지에서, 그러니까 중국 각지 그리고 조선 내에서도 조선의용군의 이름을 각인시킨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은 해방 이후 연안파가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반소탕전이 중국 팔로군의 테러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중국 공산당 군대와 함께 전투를 치르고 팔로군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과의 혈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43년의 정풍운동입니다. 정풍운동이란 공산주의 당에서 당원을 교육하고 당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데요. 정풍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상적으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풍운동을 전개하면서 이것을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내부에서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정풍운동은 조선의용군을 중국 공산당형 군대로 탈바꿈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내부에서 있었던 정풍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던 무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정은 정풍운동에서 최창익 계열의 간부들의 주요 경력이었던 1920년대의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화북으로 이동하기 전에 조선의용대의 활동에 대해서 가열차게 비판을 합니다. 그 결과 그간 조선의용군과 독립동맹 내에서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였던 최창익은 힘을 잃었고, 무정이 최고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최창익과 무정의 세대결에서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고 있었던 무정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또한 말씀드렸지만 무정은 조선인이자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활동은 곧 중국 공산당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정이 실권을 가짐으로써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권 아래에 완전히 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풍운동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중국 국민당 지구의 조선인 단체와 미세하게나마 연계를 가지고 있던 조선의용군 내부에서 이러한 연계들도 단절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국민당의 지원으로 출발한 조선의용대의 성격이 화북으로의 이동과 조선의용군으로의 개편, 뒤이은 정풍운동을 통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정풍운동 과정에서 무정파, 최창익파의 대립은 해방 이후 연안파가 보여준 약한 결속력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 구성원들의 특징과 해방 직후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지난 강의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 구성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북한 정치사에서 그들이 왜 그런 활동과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방이 된 직후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이 만주로 진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의 만주 진출은 북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 구성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파벌의 결집체 라는 점입니다. 조선의용대 결성부터 여기에는 단일한 계열만,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계열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함께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벌은 3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김두봉, 윤세주 등 김원봉 계열의 민족주의자이고, 두 번째는 중국 국민당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공산주의자,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급진적인 청년들입니다. 최창익, 김창만, 허정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조선의용대 주력이 중국 공산당 지구인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이후에 합류하게 되는 중국 공산당 계열입니다. 무정이 대표적이죠. 바로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대로 1943년 정풍운동의 과정에서 최창익 계열과 무정으로 대표되는 중국 공산당 계열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합파가 특정한 한 명을 절대적인 지도자로 내세우기 어렵게 만들었고 파벌로서의 결속력도 느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입북 이후에도 단일한 색채를 띠고 강력한 연대감을 발휘했던 김일성의 만주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북한에서 연합파가 강력한 결속력이나 확고한 지도자를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몇 차례 숙청을 거쳐서 완전히 소멸한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파벌의 결집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의 두 번째 특징은 구성원 대부분이 학생 출신의 엘리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했고 중국의 정식 교육기관에서 또는 자체 간부 훈련반 등을 통해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전투에 활용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조선의용군의 이러한 인텔리성은 주로 가난한 농민 출신이고 배움이 없었던 무학이었던 동북항일연군 김일성이 소속된 부대죠. 동북항일연군의 대원들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교육과 지식의 정도가 두 그룹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파는 토지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처럼 만주파가 약점을 보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용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선의용대가 창립될 때는 97명이었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년 정도 동안 중국 국민당 군대에 체포되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조선인을 흡수하는 등 대원 확충을 시도해서 1939년 10월경에는 155명 정도로 대원수가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주력은 80명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을 하고 꾸준히 대원을 확장해서 1943년 말 당시에는 150명에서 200명 사이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일제의 폐색이 짙어진 1944년 이후부터 대원수가 급증해서 해방 직전에 1000명 내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방 직전에 한국 광복군의 숫자가 700~800명 정도였고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 내 조선인 대원 만주파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3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이 수적으로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00명의 대원들은 해방 직후에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해방인 8월 15일을 나흘 앞둔 8월 11일 중국 공산당 팔로군 총사령관인 주덕이라는 사람은 조선의용군에게 만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만주 진격 명령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만주를 자신이 장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소련군이 만주로 내려오고 있었죠. 이 소련군은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부대인 팔로군이 만주로 섣불리 진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의용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부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해방된 시점에서 만주를 거쳐서 자신들의 조국 한반도로 돌아가는 것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조선의용군의 만주 진격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명령해서 소련의 반응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선의용대 창설 당시부터 만주 진출을 원했던 조선의용군에게 만주로 가라라는 명령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걸어서 만주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조선의용군이 만주에 도착한 것은 11월이었습니다. 1945년 11월 3일 만주의 심양시, 중국 발음으로 요즘엔 선양이라고 하는 그곳에 집결한 조선의용군 1000명은 조선의용군 군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소련은
이 1000명 모두가 무장을 한 채로 북한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의용군 군인대회에서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은 지도부 일부만 한반도로 귀국을 하고 나머지는 만주 각지로 퍼져서 세력을 확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김두봉, 무정, 최창익, 김창만 등 소수의 지도부만이 1945년 말 평양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대다수는 조선의용군 제1지대, 3지대, 5지대로 편성이 돼서 1지대는 남만주 지역으로, 3지대는 북만주 지역으로, 5지대는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연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주에는 20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월 현재 대구광역시 인구가 241만 정도 되니까 200만 명이라는 조선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만주 각지로 진출한 조선의용군은 이곳에 조선인을 보호하는 한편 이 많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선의용군에 들어와라 하는 확군, 군대를 확장한다는 의미죠. 확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주는 곧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국공내전입니다.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 국공내전에 참전을 해서 전투의 일선에서 중국 국민당과 정규전을 벌입니다. 또 한 번 생사를 걸고 중국 공산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국공내전을 통해서 조선의용군 대원들은 정규전 경험을 갖춘 사단급 규모의 전투부대로 성장합니다. 1946년 2월 해방된 지 한 8개월 정도 지난 이후죠. 중국 공산당은 만주에 진출한 이런 부대들을 일괄적으로 동북민주연군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로써 조선의용군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지만 조선의용군 출신들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국공내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만주를 석권하고 중국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조선의용군 출신들은 조국, 즉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인민군에 편입된 조선의용군 출신 부대의 숫자는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1000명에서 만주에서의 확군운동을 통해서 국공내전을 통해서 5만 명까지 병력이 늘어난 것이죠. 이 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조선의용군 후신이 북한에 들어와 조선인민군이 되자 북한 내에서 연안파의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안파와 연계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역시 강화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체제 수립에 미친 연안파의 영향, 그리고 연안파를 매개로 한 북중 관계의 전개 과정, 그리고 연안파의 몰락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오늘은 북한 체제 수립 과정에 미친 연안파의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안파의 개념과 특징을 잠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연안파는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 출신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연안파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성장했고 일부 구성원들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경험과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파 지도자들은 1945년 말에 북한에 들어왔고 입북하자마자 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1946년 2월 16일에 결성된 조선신민당입니다. 조선신민당의 주석은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이었던 김두봉이었고 부주석은 조선의용대의 지도자이자 창립 멤버 그리고 조선의용대 주력의 화북 이동을 주도했던 최창익이었습니다. 조선신민당은 해방 이전에 조선독립동맹이 가졌던 국가 건설의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라는 것을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신민주주의 이론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신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계급 간의 연합을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산주의 혁명론은 노동자 중심의 혁명을 꾀하지만 신민주주의에서는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족 자본가까지 넓게 포함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일 전선의 범위를 넓게 상정하는 것이 신민주주의의 특징인데 조선신민당이 바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또 공산주의적인 색채를 상대적으로 약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산당의 불만을 가진 세력, 친일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조선신민당이 흡수를 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노동자와 농민보다는 소시민, 지식층, 중산층의 당에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죠. 조선신민당은 결성 6개월 만인 1946년 8월 29일에 김일성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북조선 공산당과 합당을 해서 북조선 노동당이 됩니다. 조선신민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연안파가 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은 유지됩니다. 연안파는 북한 토지개혁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46년 3월에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회경제적 대변동을 초래하고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을 연안파가 주도한 것입니다. 연안파 구성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해방 이전 자신의 근거지에서 군중 노선에 의한 토지개혁을 주도할 때 이를 함께 경험하고 마오쩌둥의 토지개혁 이론을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촌 근거지를 튼튼히 하고 농민을 중심으로 정권의 대중적 존립 근거를 확립하고자 한 마오쩌둥의 대중 노선을 북한식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지개혁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대중 스스로 토지개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군중 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토지개혁에 대해서 만주파나 다른 계파들의 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오쩌둥의 토지개혁법에 입각한 이론적 틀,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을 경험한 연안파의 토지개혁 정책은 다른 파벌보다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 연안파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 허정숙은 북조선 토지개혁 법령의 해역이라는 토지개혁 법을 해석하는 글을 써서 이 토지개혁의 해설권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연안파는 1946년 겨울부터 북한에서 전개된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주도합니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은 일제 사상 잔재를 척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된 대중적인 사상개혁 운동으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척결하고 국가 재산의 횡령과 낭비를 근절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연안파는 중국 혁명의 경험을 기초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상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연안파는 중국 공산당의 정풍운동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이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에는 연안파가 소련파의 방식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련파는 당 조직을 통해서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했는데 이에 반면에 연안파는 사상운동을 수반하는 대중운동의 방식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대중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이 연안파의 방식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 인민검열국 국장도 바로 연안파의 핵심 멤버인 최창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파는 북한에서 선전선동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은 전투부대가 아니라 선전부대였고 그들의 주요 활동이 무장선전이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김창만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창만은 조선의용대 시절부터 무장선전대 지도원을 맡는 등 일제강점기부터 선전선동 분야에서 이론과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김창만이 초대 당 선전선동부장으로서 북한의 선전선동 체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사상운동으로 이끈 것도 김창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밖에 연안파이자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던 박일우는 북한 초대 내각에서 내무상, 우리나라로 치면 내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박일우가 장악한 내무성은 북한 국가 건설에 필요한 사회기강, 안보, 치안, 정보 획득, 군 창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내치를 관장했던 막강한 기구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북한 정권에서 치안과 검열, 선전선동을 통한 응집력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요 기능이 연안파의 주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해방 직후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관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안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경험과 방법도 북한의 체제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살펴본 연안파의 북한에서의 정치활동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안파를 매개로 한 북중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북중 관계와 연안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 보여준 연안파의 여러 가지 활동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연안파의 독립운동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다는 점이겠죠. 오늘 강의는 북한과 중국의 각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식민지 시기에 활동한 경험이 북중 관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국공내전에서 북한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함으로써 또 한 번 혈맹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당시 북한으로 지원을 요청하러 온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중국의 사정은 곧 우리의 사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공의 성원을 보냈습니다. 만주에서 국공내전이 시작되자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우세하여 중공은 퇴각을 거듭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북부 국경지대를 중국 공산당의 후방기지로 내어주었습니다. 후방기지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패배해서 퇴각한 중국 공산당 군대들은 북한으로 피신해서 부대를 정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 공산당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들 그리고 병력들을 북한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가 밀리면서 중공의 허리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중공이 일직선으로 물자와 병력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적이 있는데 이때 중공은 북한의 영토를 이 회랑으로 삼아서 이렇게 돌아서 물자와 병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초기에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후방기지와 전략적 교통로를 제공한 것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시기 직접 만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정식으로 수립을 선포한 북한 정부는 아직 국가가 수립되기 전인 중국 공산당과 20여 개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국공내전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에 의거해서 북한은 물자를 제공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 공산당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북한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공내전 시기 북한의 중국 지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용군 후신부대의 활약입니다. 남만주 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의용군 제1지대는 1949년 봄에 12,000명 규모의 대부대로 발전해서 중국 국민당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들은 1948년 가을부터 만주에서의 국공내전의 분수령이 된 요심전투라는 것에 참가해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북만주 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의용군 제3지대는 사단으로 발전한 제1지대와는 달리 독자적인 조선인 부대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소부대 단위별로 중국 공산당 부대에 편입돼서 국공내전에 가담했습니다. 연변에 진출한 조선의용군 제5지대의 후신 부대들은 만주에 머무르지 않고 양자강을 건너 중국 남부지방까지 내려가서 국공내전이 끝나는 순간까지 중국 공산당과 함께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용군을 기반으로 한 조선인 부대의 확장은 중국 공산당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47년 만주 심양, 선양에 주재하던 미국 영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도 만주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수적 우세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조선인 부대에 도움이 있다라고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이전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부대가 북한으로 귀환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을 했죠. 이때 38선에서 남진한 북한 보병이 21개 연대였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0개의 연대가 만주의 조선인 부대였습니다. 조선인 부대원 5만 명의 입북이 없었다면 김일성은 남침을 연기했거나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북한의 입장에서 이들 조선의용군 후신부대는 엄청난 자원이었습니다. 조선인 부대의 입북은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입북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조선의용군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연안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49년 7월 조선의용군 제1지대 후신인 중국인민해방군 제166사단 병력 1만여 명과 3지대의 후신인 164사단이 북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으로 개편됩니다. 전쟁을 2달 앞둔 1950년 4월에도 14,000여 명의 조선인으로 구성된 독립 15사단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조선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북한의 원산에 도착한 후 조선인민군 제12사단으로 개편됩니다. 이 독립 15사단의 사단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용군 출신 무장병력의 귀환과 조선인민군으로의 재편성은 연안파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내무상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박일우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입북한 부대들이 편성된 조선인민군 제6사단 사단장에는 연안파 방호산이 임명되었고 제12사단장도 독립 15사단 사단장이었던 전우가 그대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군부 내에서 연안파의 라인이 강화된 것이죠. 연안파의 위상은 6.25 전쟁기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을 도와 참전함으로써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전쟁 기간은 연안파가 군의 요직, 정치 간부직에서 대거 전면에 나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연대급 이상의 80%의 군 지휘부가 조선의용군 출신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김일성이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파견한 사람은 바로 박일우였습니다. 중국의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과 친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던 박일우의 역할과 위상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6.25 전쟁 내내 북한과 중국 간 가교 역할은 박일우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한 이후 북한군의 통수권과 작전 지휘권은 조중연합사령부라는 기구를 통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사령부의 총 책임자는 중국 측에서는 팽덕회, 중국 발음으로는 펑더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고 북한 측에서는 연안파의 김웅이라는 사람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박일우는 조중연합사령부의 부정치위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중연합사령부의 연합명령은 팽덕회, 김웅, 박일우 3명이 서명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지도권이 배제가 된 것이죠. 팽덕회는 연안파 인사들과 식민지 시기부터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 온 사람이고 특히 박일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북중 관계는 팽덕회와 박일우라는 개인적인 친밀함에 기반한 한 라인을 통해서 가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북한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던 시기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 조선인민군 후방사령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후방사령부는 만주로 후퇴하는 조선인민군 부대와 당, 그 다음에 정부 조직, 병원, 학교, 군인 가족, 전쟁고와 같은 일반인들까지 만주로 퇴각한 철수 인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었는데요. 후방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퇴각해온 부대들을 재편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선인민군 후방사령부를 운영한 핵심 간부 대부분 역시 연안파였습니다. 이처럼 전시체제 하에서 북중 라인의 중요 요직에 연안파들이 배치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 과정에서 연안파는 세력 확장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내부 결속이 와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안파의 핵심 멤버 무정이 전쟁 중에 권력을 잃지만 연안파는 이 숙청에서도 무정을 변호하지 않음으로써 계파의 약한 연대성이라는 약점을 노출하고 맙니다. 박일우 역시 전선이 고착화된 1952년 10월 최신상이라는 한직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박일우는 최신상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이 공금을 김일성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정치적 조작에도 휘말렸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숙청되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혐의였지만 팽덕회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박일우는 숙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북중관계 그리고 혈맹적인 북중관계 의 이면에는 그리고 그 기반에는 연안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중관계, 혈맹적인 북중관계를 형성해 온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중국 공산당과 끈끈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 온 연안파의 식민지 시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안파의 숙청 과정과 이로 인해서 북한의 독립운동사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어느덧 연안파에 대한 강의도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역사에서 연안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파 몰락의 시작은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자리에서 당내 비주류가 김일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련파, 연안파 일부 세력은 김일성이 개인 숭배를 한다, 독재를 한다라는 이유를 들며 김일성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금방 진압이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들 대부분은 김일성을 지지했고 이들의 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비판을 처음 제기했던 연안파 윤공흠 같은 인물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고 최창익, 박창옥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들도 해임되거나 당에서 쫓겨나는 출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북한이 이때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종파분자라고 규정하면서 8월 종파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일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공식적으로 대항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완전히 굳어졌다는 점에서 8월 전원회의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8월 전원회의 사건 이전에도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두고 있는 연안파의 존재는 김일성과 만주파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두봉, 최창익, 무정, 박일우, 김창만 같은 사람들은 모두 김일성보다 항일 경력이 오래되거나 그에 비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25 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하면서 연안파 세력이 일시에 극대화되었고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해왔던 만주파가 연안파에 대한 경계심을 극도로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연안파 내부의 약한 연대감, 확고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같은 그리고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되었던 내부 갈등이 연안파의 몰락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군대 내 연안파 출신의 중하위급 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일성은 이들에 대해서는 숙청 대신에 전향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회유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방 이후 만주에서의 확군을 통해서 조선의용군에 가담했던 젊은 병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활동했던 마오쩌둥, 최창익 이런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만주에서 활동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6년부터 진행된 연안파의 숙청에서 숙청의 대상은 상층 지도부에 집중되고 대다수 조선의용군 출신 중하위급 군인들에 대해서는 전향을 유도했다는 점이 북한 연안파 숙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도 몇 년 후에 다 숙청되기는 합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 일부가 숙청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소련과 중국에서는 북한 정치에 즉각 개입을 합니다. 당시 소련의 부수상이었던 미코얀이라는 사람과 전쟁 중에 중국 인민지원군을 이끌었던 그리고 연안파와도 밀접했던 팽덕회가 즉각 평양으로 들어와서 이 사건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김일성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김일성을 당의 위원장 자리에서 아예 축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하는 김일성의 태도가 굉장히 유연했고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김일성 반대파가 아니라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은 점을 목격하고 미코얀과 팽덕회는 8월 전원회의 사건에서 처벌을 당한 사람들의 복권을 건의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9월에 곧바로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8월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최창익 같은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출당된 사람들, 그 다음에 해임된 사람들을 복직시키죠. 이러한 신속한 대응으로 김일성은 수모 속에서도 권력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후에 이 9월 전원회의를 공식 역사에서 삭제할 만큼 이 사건을 수모스러운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체, 대외적인 자주성이죠. 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미코얀과 팽덕회가 떠난 직후부터 반대파에 대한 김일성 계열의 반격은 곧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월 전원회의에서 책벌을 받은 사람인 최창익, 윤공음 같은 사람들을 반당 종파분자다라고 공격을 해서 9월 전원회의의 결정을 뒤집는 수준이었지만 1957년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급격히 확대됩니다. 김일성 지도부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열을 하고 또 숙청을 동반한 당증 교환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당증 교환 사업은 한 명 한 명 만나서 사상을 확인하고 출신 배경을 확인하면서 당증을 바꿔주는, 당증을 재발급하는 그런 사업이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중하위급 연안파 간부들도 상당 부분 숙청이 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연안파, 소련파 숙청은 1958년 3월경에 시행이 됩니다. 김웅처럼 연안파의 핵심 멤버이자 군부내 실세들도 이때 숙청이 됩니다. 중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김일성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방법으로 각 분야에 대한 숙청을 진행을 한 것이죠. 이런 56년부터 시작된 연안파에 대한 숙청, 그리고 일부 소련파에 대한 숙청으로 연안파 세력은 이제 세력으로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힘, 기반을 거의 잃게 됩니다. 이때 이 숙청 기간에 숙청을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간 연안파만 1000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안파의 숙청은 당연하게도 북한의 독립운동사 인식과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창익이 이론가이자 역사가였다는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최창익이 1949년에 그러니까 연안파가 실권을 잃지 않았을 때 집필한,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부분을 집필한 책 제목이 조선민족해방투쟁사입니다. 이 책에서 최창익은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서술하고 또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끝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한 조직은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와 조선의용대 뿐이다. 조선의용군 뿐이다 라고 서술하면서 은근슬쩍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김일성의 활동과 동일한 선상에 놓으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안파가 숙청된 이후인 1958년에 똑같은 제목의 책, 조선민족 해방투쟁사라는 책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필자는 달라졌겠죠. 이 1958년 조선민족 해방투쟁사에서는 조선의용군의 활동이 단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 해방투쟁사의 지필자는 서문에서부터 최창익을 종파분자로 비판하고 최창익의 역사서술이 잘못되었고 이 때문에 이 책을 다시 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최창익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북한의 역사인식의 한 축이 연안파의 숙청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후 북한의 역사서는 식민지 시기에 전개된 독립운동 전부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영향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서술합니다. 국내에서의 농민운동, 국내에서의 노동운동, 이 모든 것들이 김일성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다고 서술을 하는 것이죠.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라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전유를 하고 그 이외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모두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사를 모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중심으로 설명하는 현재의 북한식 역사서술의 기원은 연안파가 숙청된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연안파는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파의 활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록, 역사학자 입장에선 사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료도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연안파의 기원이 되는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들이 북한 체제 수립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그리고 큰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사라져간 연안파 그리고 연안파 이외에도 김일성 개인 숭배, 개인 독재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지워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라도 북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북한의 역사에서 잊혀져간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사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